네, 반갑습니다. 부활의 진정호 선생입니다. 아주 빠르게 9월 모의고사의 특징만 제가 가볍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화법과 작문은 1등급이 한 92점에서 93점 정도로 나올 것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6월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돼 있는 건데 언어와 매체는 지금 86에서 88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86점이 나온다는 가정을 놓고 보면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현상의 가장 큰 주범이 누구냐면 언어 파트, 문법 파트 5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다시피 1등급 간의 격차가 지금 꽤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선택 과목에서 생기는 약간 현상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정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고 정확한 값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제 EBS 연계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4파트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4파트 모두 연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4파트 모두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겨울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EBS 수능 특강 연계는요. 이제 매년 진행이 되고 있긴 하고 50%의 연계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용 연계가 꽤 많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4번, 9번 주제 통합 평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아 지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슷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어서 EBS 정리를 좀 많이 해둔 학생들한테는 꽤 수월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 과학기술 파트였습니다. 최근 5년간 과학기술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이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는 오디오 신호 압축이라고 하는 소재를 다룬 이 기술 지문이 꽤 어렵게 출제가 돼서 학생들을 좀 당황하게 했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특징을 정리할게요. 일단 독서 영역은 어떻게 됐냐면 지문 전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읽었을 때 학생들이 독해 나가는 어려움은 없었으나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6월과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 아주 어려웠던 독서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6월보다는 좀 어려워졌고 작년 수능보다 좀 까다로웠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문학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고전 소설, 현대 소설 이 두 파트에서 고전 소설의 연계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6월 달에도 고전 소설이 연계가 됐어요. 이게 뭐냐? 9월에는 현대 소설이 연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상하게 고전 소설이 연계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만한 건 야, 그럼 이제 현대 소설이 연계가 될 차례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고전 소설이 연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소설 파트가 염삼섭의 두 출발이라고 비연계 작품이 출제됐는데 엄연히 말하면 간접 연계입니다. 이 간접 연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염상섭의 3대라는 소설이 EBS 수능 특강에 수록이 돼 있어요. 염상섭의 다른 작품을 수록했으니까 간접 연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설이 학생들한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전 소설은 어휘가 어렵고 표현이 어려워서 힘든 거지 사실 주제나 내용 전개는 되게 뻔한 거에 반해 현대 소설은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어려워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 파트에서 약간의 변별력을 현대 소설에서 약간 주고 있는 듯한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갈래복합 고전 시간인데요. 뭐 둘 다 연계가 잘 이루어졌고요. 현대시 박목월의 경사가 연계 작품이었고 나머지 현대시 한 편이랑 수필은 비연계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 고전 시간은 세 개가 출제됐는데 2개가 연계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익숙한 작품들이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전반적인 연계 현황은 비슷하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독서 전체 지문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 그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이제 과학기술 지문의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지 판단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4번 문제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14번 문제가 작년 수능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해놓은 형태인데요. 원래 이때까지 수능은 어떻게 좀 출제가 많이 됐냐면 이 1단락에서 있는 근거와 2단락에서 있는 근거는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를 묻거나 여기에서 문제를 물었는데 이 14번 문제는 이 둘을 결합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푸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근거 관계를 제대로 못 찾아서 좀 헤맸을 가능성이 높고 이 문제가 지금 독서에서는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정리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요, EBS 연계율이 50%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수필과 현대소설의 독해 난이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심층적인 해석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선지 판단이 좀 어렵고 선지의 길이가 좀 깁니다. 그래서 문학 영역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추세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슈가요. 이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너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지 알 수 없겠는데 원래 화작은요. 오답률이 30% 정도 되면 좀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70% 정도 맞히면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 오답률이 60%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화작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이제 언어와 매체는 10문제 중에 오답률 언어와 매체 응시하는 일 전체 중에 탑 10에 4문제가 문법 문제인데요. 이 5문제 모두가 까다로운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기출 중에 가장 높은 난이도여서 언어와 매체부터 먼저 풀었던 학생들은 아마 이제 속된 표현으로 멘붕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당황하면서 전반적으로 시험이 좀 꼬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인데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언어와 매체 파트에서 문법은 계속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수능에도 문법은 충분히 변별력을 갖는 문제로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상위권 학생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전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 푸는 순서라든지 내가 80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이라든지 이런 감각적인 차원을 10주간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상 최상위권 학생들 언어와 매체 많이 선택할 거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을 좀 집중적으로 대비해서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고 잘 나오지 않는 개념들까지 까다로운 개념까지 학습하는 게 지금 남은 10주간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상위권이 아닌 상위권은 1등급을 받기는 하지만 2등급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제 평가원 기출을 다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BS 연계학습을 지금부터 더 강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서 내지문의 읽기가 내용적으로 EBS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고 작품도 역시나 EBS 연계 50%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정답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양을 지금부터 막 늘려서 실전 모의고사 컬렉션 하지 말고요. 뭐 땡땡 모의고사 무슨 모의고사 다 끌어모아 놓고 쌓아놓고 풀어 제끼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정확하게 완성도 있게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면 뭔가 어느 정도 자기가 이걸 풀었다라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맞은 문제도 다시 보고 지문 정리 다시 하는 좀 깊이 있는 학습을 지금은 상위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친구들은 최상위로 도약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중하위권 학생들은 기출이냐 실전 모의고사냐 뭐 다 중요한데요. 다 필요 없고 EBS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주라는 시간은 되게 긴 시간 같지만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를 기준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하고 근력도 길러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시즌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시즌이 들어가면 그땐 기술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목전에 시험이 있고 시합이 있는데 기초 체력을 기르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10점을 높이려면 EBS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하위권이 2등급에서 4등급 사이를 이야기하는 아이들인데 이 친구들은 EBS 정리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독서도 내용 정리 안 돼 있을 거고 문학도 안 돼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온전히 집중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은 문제 양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중하위권에 머무고 있는 학생들이 문제풀이 양이 되게 적어요. 본인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제가 만나보면 현저하게 작습니다. 이걸 높이지 않으면 10주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제 어머님들 이제 막 고민이 되게 많으시겠죠. 왜냐하면 수시도 앞두고 있고 또 심지어 원서를 쓴 학교도 있습니다. 수능 원서를. 선택 과목 결정했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복잡하시겠지만 제가 강의 이제 18년 차입니다.
보기에는 20대처럼 뽀송뽀송해 보이지만 제가 걔도 꽤 달고 달았고 대치동에서 그 10년입니다. 제 경험칙상 9월 모의고사대로 수능이 잘 안 나옵니다. 항상 이 시험이라는 건 독립 시행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나에게 어떤 약점을 드러내줬냐에 집중해야지 이 시험의 결과가 수능의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한 얘기인데, 이 시험의 결과에 너무 지나치게 착목하다 보면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EBS 연계를 다시 집중하고요. 두 번째, 선택 과목을 집중해야 되는데 특히나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작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공부도 안 하면서 실수해서 틀린다고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계속적인 시간 관리와 함께 문제 패턴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 이걸 기출로 할 거라면 역순으로 가면서 최근 3개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실전 대비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내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시간 감각도 키워야 되니까 이 부분들은 아마 대치동 웬만한 파이널 수업들은 다 실전 모의고사 병행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수업 설명 드리기 전에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9월 모의고사의 10주간 과연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많이 듣고 하시는데, 제 경험칙상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이 한 10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 15명 정도는 성적이 오릅니다. 그 중에 한 50명 정도는 거의 유지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떨어집니다. 이제 그 이유가 시험의 결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낳는데, 제가 홀수 등급, 짝수 등급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1, 3, 5가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2나 4는 뭐냐? 제가 이걸 완충 등급이라고 표현하는데, 1을 받을 아이가 조금 뭔가 그날의 컨디션 또는 문제의 난이도 또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떨어져 내려오거나, 아니면 3을 받을 아이가 조금 그날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경향. 물론 꾸준히 2가 나온 아이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2등급은 약간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2등급, 3등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대부분 2등급이라고 착각하죠. 3등급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는 4등급도 미끄러지면 5가 되는 거고요. 좀 올라가면 3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 3, 5 등급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짝수 등급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플러스 1등급을 놓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건 긴장된 상황 속에서 아이가 자기 실력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까지를 고려해 보면 저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주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집중하느냐에 따라,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선택 과목, 아직 우리 수능 원서 아직 안 썼는데 우리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의 수학, 영어, 탐구의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도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영어도 이번에 난리가 났고 탐구는 뭐 답이 없다 뭐 이러면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이 담임선생한테 가서 원서를 바꾸는 안이 있어도 언어와 매치를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부할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난도 문제들이 섞여 나와서 한두 개를 틀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언어와 매치로 가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시간적 이득도 못 봅니다. 이번에 문법 5문제가 포함된 언어와 매체가 화작보다 읽을 거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아무런 이득이 없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표점의 이득을 보는 학생은 1등급대를 안정적으로 받는 학생입니다. 똑같은 하나를 틀렸을 때 누가 더 우위에 있을까인데 15개 틀렸는데 도대체 뭐 우위가 있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 우위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어디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정보들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언어와 매체를 하나 틀리는 것보다 화법과 작문을 다 맞는 게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이걸 착각하셔서 자꾸 오해하시는 건데, 이게 약간 멋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대치동은 멋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우리 애가 언어와 매체 해야지 다 의대 간 애들 한다는데 처럼 아이들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모의 수업을 갔는데
그 문제 10문제를 풀어주는데 한 문제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고 9개를 못 풀어도 그 수업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것보다 어떤 걸 하느냐가 더 중요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 대치동만이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집을 풀고 이감 모의고사를 푸는데 50점대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감을 계속 풀고 있어요. 왜? 다 하니까. 잘하네 다 하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공부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각이 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 수업은 이제 파이널 강좌는 사실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시작인데 10주간 진행되는 수업이고 이감 모의고사 실시하고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EBS인데 이감 모의고사는 EBS가 반영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꼭 이감이어야 하냐, 한수면 안 되냐, 바탕이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감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장 오래됐고 제가 판단하기에 학생들한테 연계학습에 좀 유용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선택한 거고, 여기에는 이제 간쓸개라는 주간지가 따라 나가기 때문에 그게 기본 숙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이들은 이감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연계학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요거는 이감 모의고사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들인데 똑같은 지문입니다. 똑같은 작품인데 다 연구실 자체 변형 문제가 나갑니다. 숙제로. 그러니까 시험을 한번 보고 채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업 듣고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중요한 지문들은 다시 봅니다. 그러면 연계 내용을 2번 정도 학습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나가는 게, 이건 자체 모의고사인데 EBS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아까 보셨다시피 모의고사 안에는 연계도 들어있고 비연계도 들어있잖아요. 이건 완전 연계입니다. 왜냐? 시간은 한정돼 있고 10주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지금 비연계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로만 이루어진 34문제 독서모나 하프 모의고사가 매주 숙제로 나갑니다. 이거는 연구 자체 컨텐츠고 사실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올 시즌 제가 파이널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요 앞에 회차에 나왔던 박목월의 경사라든지 또 고전시가 파트는 실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의고사가 적중의 모의고사냐? 어머님, 이게요 1년에 20개 나오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이 안에 담기는 작품 수가 수백 개입니다. 여기서 제가 못 맞히면 분필을 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얼마만큼 소화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요걸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올해 처음 나온 건데 메아리 미니 모의고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매일 아침 국어의 리듬을 만든다, 이렇게 제가 컨셉을 잡은 건데 아침에 20분 동안 푸는 겁니다. 이건 학교 가서 처음 앉거나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문자가 계속 나갈 겁니다. 메아리를 풀 시간입니다. 하루에 아침 20분이면 성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5일치 나가거든요. 요렇게 관리를 들어갈 거고, 이게 달성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연구실에서 불러서 어쩔 수 없이 클리닉을 해야 되고요. 이감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따로 별도로 불러서 클리닉 진행을 파이널 10주 때는 좀 타이트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추석 특강은요 공통 과목 기출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이나 최상위권 아이들 또는 기출을 아직도 제대로 안 봤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0월 9일에 하는 언어 매치 특강은 257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모의고사 11회분이고요. 실제 숙제도 7회분 정도 나갈 겁니다. 이 중에서 매체를 제외하고 문법 파트는 제가 거의 다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좀 고난도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거는 이감 교재를 베이스로 진행할 거라서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맞춰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센터장이 말씀하셨죠. 이거 시험지 분석 컨설팅인데 요게 전화번호인데요. 이게 직원이 만들었는데 너무 작게 만들었죠. 어머님들이 시력을 고려해야 되는데 요게 저희 번호고요. 이쪽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일단 시험지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뭐 똘레똘레 오시면 아무 분석이 안 돼요. 14번을 틀렸대요, 이렇게 가지고는 아무 분석이 안 되고 문제를 푼 흔적이 있는 시험지를 가지고 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오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안 오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머니라도 오셔야 되는데 혼자 오시는 건 안 되고 시험지랑 같이 오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여기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연구실장이 따로 일정 잡은 연락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여기 단대부고 밑에 길 묘동교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 시즌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 새벽 한 4시 정도 퇴근하거든요. 산책하실 길을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가 보시면 안에 항상 제가 불이 켜져 있을 거예요. 10주 동안 결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고민, 그리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컨텐츠로 아이들을 뭐 이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좀 많이 했고, 작년과 다르게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올해 좀 많이 달라졌고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남은 시간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10주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